176페이지 9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의 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단이에요. 의료급여일수의 통보, 공단은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수급권자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통보를 해라. 일자가 길기 때문에 매월 1회 이상 통보를 하도록 놓았고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의 급여일수다.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제8조의 3, 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벌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지금 현재 보기에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급여일수가 15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통보한다.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통보를 한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통보한다.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통보한다. 수급권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일수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역을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급여 내역별 급여일수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에 300일 이상 됐을 때 매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94번입니다. 제1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관에서 1차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의료법 제33조 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이면 개설신고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신고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의원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요. 시도지사는 개설 허가입니다. 시도지사는, 의료급여 기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시도지사, 개설 허가를 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7페이지에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문제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2차 의료급여 기관에 직접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기관으로 바로 가서 의료급여를 할 수 있는 1차 의료급여 기관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2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의 행위를 받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1호에 보면은요 응급환자 우선 응급환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은 결핵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4호에는 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그 2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8호 같은 경우에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의하여, 그리고 9번은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센병 환자, 그 다음에는 11호에 장애인의 의료급여 등록장애인,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45조 1호의 지역이라는 거는 섬이라든지 벽지 지역에서는 병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2차 의료급여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보훈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5세 이하의 아동, 그러니까 아동이 빠르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된다. 수급권자인 경우에. 그래서 97번에 한센병은 10호에 나와 있고요. 등록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11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섬벽지 지역은 1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1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3번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바뀌죠. 앞에까지는 의료법과 관련되는 문제였다면 98번부터는 의료급여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98번에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의료급여기관. 자, 의료급여 환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건강보험 환자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환자가 대부분인데,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초소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인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수급권자가 됐을 때는 의료급여법에 이제 해당하는 항목을 따르게 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면은요, 이 수급권자들이 1차로 가는 병원에 가면요, 대부분이 무료로 진료가 되거나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1차 의료급여기관이 없어서 2, 3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합병원, 병원급 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가게 되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한 이제 가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갈 때는 무조건 수급권자는 1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2, 3차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의뢰서입니다. 의뢰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발급한 경우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고요.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받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날 바로 내도 되지만 자기가 모르고 깜빡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만 제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답은 어떻게 됩니까? 7일 이내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177페이지 100번 문제는 일종 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급권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고요. 의료급여법에 의해 적용되는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부분이지만 의료급여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보호 시스템이죠. 사회보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수급권자라고 칭하고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본인 부담도 낮춰주고요.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조세를 통해서 다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강보험 보장을 이제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급여라고 그래서요. 부르는 게 값인 의료 서비스 항목을 제외한 급여,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다음의 금액, 어떤 금액, 특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요.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중에 100분의 50을 나라가 다시 이제 수급권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수급권자는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돈을 냈기 때문에 30일간 얼마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총 합을 냅니다. 우리가 100%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라고 그래서 외래 환자는 30, 40, 50, 60이라고 그래서요. 의원은 10,000원어치 진료를 받았을 때 30%만 돈을 내고 오고요.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40%, 우리가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인 경우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30일간 특정 금액을 초과를 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다시 수급권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있고요. 30일간 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따라 100분의 50이라는 거는 10,000원을 초과했으면 50%인 5,000원을, 20,000원을 초과했으면 50%인 10,000원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얘기고요.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호 볼게. 1호는요. 1종 수급권자 2만원, 2종 수급권자 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제가 뭐예요? 1종 수급권자잖아요. 1종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얼마? 2만원을 초과하는 거.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102번의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 비용의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이고요. 2종 수급권자가 30일간의 진료를 받으면서요. 진료비의 금액이 본인 부담금이 어떤 금액을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다시 돌려주게끔 한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인 부담금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지급을 해라.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볼게요. 2종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를 했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를 했다. 그럼 100분의 50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그 20만 원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보기에서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106번 문제입니다. 자, 106번은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양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보기에서 보시면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이 없어가지고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 이제 의료급여기관이 없기 때문에 요양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해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러분들 보기에서도 요 내용이
나오죠. 자, 보기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복막 관류액, 우리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이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 자동 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은 요양비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건강보험 제도는요, 급여라 그래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예외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양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 기간이 없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자동 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기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다, 이런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당뇨 환자의 인슐린 주사, 요런 거 있고요. 또 신경이성 방광 환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셀프 보이딩이 안 되는 환자죠. 자가 배뇨가 잘 안 되는 환자한테서 자가 도뇨, 폴릭 카테터, 요거를 이제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침 유발기도 나오고 있고, 수면 무호흡증 환자, 이거 보기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를 사용한 경우에 또 요양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6번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비급여 진료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들 건강보험이든 어떤 보험이든 비급여 진료는 절대로 이제 급여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비급여는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너무 쉬운 문제네요. 비급여 안 되는 거죠. 예, 급여 안 되는 겁니다. 107번입니다. 의료급여의 107번 문제 179페이지 바로 밑에 문제이네요. 의료급여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제한이 됐어요. 왜 제한이 될까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본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이 폭행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를 일으켜서, 이런 경우 안 된다. 두 번째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수급권자가, 보기 2번에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 냈다. 여기 있죠. 고의사고. 그 다음에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과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에 있는 수급권자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이거는 제한사항이 아니다. 제한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제한사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0페이지의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5년은 다 받고요. 여기 사항에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를 보면은 먼저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해였다. 1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 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심사 청구를 대행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번의 벌칙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 받게 되는 벌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2번 문제 보겠습니다. 183쪽에 122번 문제는 봤더니요. 요거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의료관계 법규랑은 상관이 없네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실시 시기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우리나라는요. 1977년 이전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했어요. 지역시범사업도 했고요. 우리 공무원을 시작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1977년에 7월 1일 날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요. 공무원과 근로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977년에 7월 1일 날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면 7월 1일이 많아요.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 요거 한 달 유예돼서 그 다음 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7월 1일, 1989년 7월 1일 전국민 건강보험. 자, 어떻게 됐어요? 직장 근로자 공무원 하다가 직장 근로자가 점점 내려오죠. 5인 이상 뭐 이러면서 그 기업 내에 있는 근로자의 수가 점점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됐고요. 또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이제 쭉 들어가고 교직원 들어갈 거고요. 또 뭐가 들어가요? 지역가입자.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전 국민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시기는 1989년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거 1989 고르시면 되겠죠. 195페이지 1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수가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료 행위별 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급성기 질환들에 대해서 행위별 수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몇 개, 이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DRG 포괄 수가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약이며 치료며 모든 거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간 대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총합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환자한테 있어서는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진료행위별 수가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연구개발, 즉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행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와 연구개발 동기가 부여가 된다. 예방보다는 치료활동이 강화가 된다. 예방보다는 우리가 모든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 효과로 최대로 들어가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치료활동이 강화가 되고요. 그렇지만 의료의 오남용 왜냐하면은 약을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 생각엔 2개 써야 돼. 선생님마다 다르겠죠. 간혹가다 오남용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에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억제하는 방법으로 DRG 진단병명별 진단명에 따라서 수가제, 그러니까 진단명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뭐 일당 진료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조금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DRG라는 포괄 수가제가 같이 병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8페이지 187번에 보면은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일부 깎아준다. 경감할 수 있는 대상자 누구냐? 선벽지에 거주하는 자, 65세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다 나왔어요. 선벽지 농어촌. 요게 이제 제75조에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보험료의 경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가 있다. 선벽지 농어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이런 사람들 천재지변이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는요.
보험료가 이게 정지가 돼요. 우리나라에서의 급여, 요양급여 서비스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경감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국에서 업무를 종사를 하는데 가족이 살고 있고 피부양자가 있어. 그러면 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하는 경우에는 정지를 시킬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정지. 아예 급여를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급여를 일부를 경감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196번입니다. 200페이지 196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심사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양기관에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 마음에 안 들어. 이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주구장창 줄 수는 없어요. 그 날짜를. 딱 기한을 줘야 돼요. 그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87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에 이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0일 이내 딱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날짜가 나와 있죠? 그래서 196번에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199번 요양급여 관계 서류에 보존기간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기간. 여러분도 이제 보존기간이라고 했을 때요, 혹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료와 관련되는 건 10년, 이거 검사 간호기록지 5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요양급여 관계 서류입니다. 요양급여 관계 서류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명세서, 관련 증빙 서류, 산정 자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96조에 서류의 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간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5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간은 처방전을 3년간 보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서류는 5년이다. 그 서류라는 거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그리고 약제 치료 재료, 그 밖에 구입에 관한 서류, 이거 보기 4번에 나와 있고요. 보기 1번에 나와 있어요. 명세서도 2번에 나와 있죠. 그럼 1번, 2번, 4번 개인별 투약기로 처방전, 간호관리 관련된 등급자료, 얘네들은 다 5년이다. 근데 약국의 처방전은 3년이다. 그러면 보기 3번. 다 5년이라고 나왔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밑에서 5년에 해당하는 서류들이에요. 근데 보기 3번, 약국의 처방전은 3년간 보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